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지금 정면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차분히 외교 노력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일본 중대한 도전을 했다. 어제 그리고요 경고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점점 세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쪽 봐주시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례적으로 고강도 비판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절제된 로키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가능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순신 장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순신 장군 12척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언급 후에 강경 기류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 볼모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듯하다는 겁니다. 청와대가요. 대북 제재 위반 의혹 거론도 한몫했다. 그리고요. 화이트 국가 제외 등 피해가 발생할 땐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청와대의 대일 메시지가 강경해질수록 외교적 해법은 더 어려워져서 풀어갈 방법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어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일본의 모습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베 총리입니다. 여기 보시죠. 아베 참의원 압승 분위기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상원이죠. 상원 선거가 있는데요. 압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대로면 선거 후에 더 세게 나올 듯하다. 방금 전에 본 기사에도 세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또 세다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지금 선거 관련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헌 세력 발의 가능성인 3분의 2에 육박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참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분위기라면은 참의원이 3분의 2가 개헌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의원은 이미 3분의 1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 아베에 큰 힘 실어줄 듯하다. 일본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군요. 지금요. 일본인들 지금 우리를 향한 규제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56%, 부당하다는 것은 21%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가 많은 거네요. 그러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에 7%포인트 빠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약간 혼재된 상황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영상으로 확인해 봤고요. 앞서서 일본 쪽 지금 선거 관련 분위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가 내용을 좀 분석해 놨습니다. 오래된 신념, 그리고 아베, 누적된 한국에 대한 불신. 그래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일 지도자 강대강 대치 왜일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과거에 강제징용 관련 첫 소송 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법적으로 뭔가 도움을 줬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이 평소에 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베 총리는요, 수산물 소송 패소 그리고 위안부 관련 문제 등등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반감이 팽배해 있다. 그게 지금 불거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징용 첫 소송 대리인 관련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 5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서 인권 문제를 주로 변호하던 문 대통령이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또 과거에 있었군요. 그래서 한일 지도자의 강대강 대치는 각각의 어떤 과거서부터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양쪽에 대한 분석이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일본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가 다시는 더 큽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군요. 패널 네 분의 어떤 분석력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는 순서를 마련해봤는데 빈칸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이번에 해보겠는데요. 이 들어갈 내용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미리 나눠드렸는데 거기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한국의 뭐뭐뭐뭐가 부담돼 강공책을 펴는 것이다. 일본의 진짜 이유는 이 빈칸이라는 거죠. 여기 좀 보시죠. 여기 뭐 부제가 있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베 강경 기조의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관측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겠죠. 동북아 외교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도체 등 분야에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렇죠. 반도체는 확실히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로 위기감이 커졌다. 아베 총리의 위기감이 커져서 그런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반영할 빈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요? 써주세요. 써주시고 앞에다 걸어주신 다음에 제가 한 분씩 답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힌트가 될 만한 대목들이 좀 몇 개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소외됐다.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미 회담. 일본은 뭐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겠냐.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뭐 힌트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빈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에 무엇이 부담이 돼서 강공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사이에 네 분께서 분석력을 발휘해서 답을 쓰셨습니다. 그럼 한 분씩 답과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께서는 경제적 부상이라고 쓰셨어요. 자, 그러면은 1번 한국의 경제적 부상이 부담돼 강공책을 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답을 고르셨어요? 일단 이 문제의 출발점은 정치 문제고 외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 문제는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일본의 주력 산업이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예. 핵심 기술에 대한 또 경쟁도 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쓰듯이 예. 이게 경제적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끌고 들어왔다. 그럼 저는 아베 그런 총리가 관점에서 보고 얼마 전에 뭐 안보 얘기한 건 사실 핑계일 뿐이고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커나가는 거를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상이 부담돼 강공책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세 분의 답도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쭉 카메라를 좀 잡아주세요. 지금 보면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일본 추월이 부담돼 강공책이다. 와,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역시 이교환 변호사도 같은 답이네요. 두 분께서 혹시 뭐 의논을 좀 하셨나요? 전혀 아닌데 같은 답이 이상해요. 없는데 하던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두 분은 희한하게 제가 의논도 알기로는 없었는데. 약간 예.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데 답은 역시 이교환 변호사 일본 추월을 쓰셨고요. 예.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국력 상승이,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 상승이 부담돼서 강공책을 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단순한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분씩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일본 추월이라고 쓰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금방 이 경제적인 예. 부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거기에 뭐 덧붙일 말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남북미 회담 등으로 예.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위상까지도 정말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경제 예. 제재를 통해서 예. 그동안 굳혀져 왔던 특히 일본의 경제적인 우위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된 그럼 것 같고요. 뭡니까? 일본이 보기에 한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다면은 이른바 과거에 그런 표현이 좀 있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두면 예. 한국의 외교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상조차 일본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쯤은 강공책을 써서 한국을 좀 주춤거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따라오면은 같이 경쟁을 해서 본인들도 앞서가면 되잖아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그 특히 자신감이 최근에 없다라는 부분. 일본 패싱이라는 예,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 것에서도 예. 아마 아베 내각에서는 좀 예.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분석하고 있는 이유도 예.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이 좀 단기적인 강경 예.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금을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아베 정권에 예. 포함되어 있다라는 쪽의 시선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배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도요, 정부, 뭐 구체적으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 제목에 일본 추월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인식은 지금 청와대도 하고 있다. 네. 그런 저는 말씀이십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우려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똑같이 일본 추월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자체는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예. 제목은 조금 자극적일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부상 정도로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추월이라고 뭔가 좀 강하게 다뤘을 것이다, 제목을. 그래서 일본 추월이라고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논수령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자체가 뭐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속내는 단순한 경제적 부상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지위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제일 경제대국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결국 일본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단순한 한국이 경제적 부상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일본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베의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력 차이를 보면 우리와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나요?
뭐 결국 인구 차이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실질적 경제력이라는 이런 게 달라질 예. 수가 있죠. 예. 과거 뭐든 데이터 같은 경우도 2050년경에는 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예. 결국에 뭐 그것 자체는 통일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구만으로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 경제력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국력 상승이 부담이 돼서 강군책을 편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그동안 사실 아시아를 상징 중심 스스로 자리매김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동북아 자체 두 앞에 세 분이 다 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동북아의 중심에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까지 개선이 됐을 경우에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의 어떤 역할, 경제적인 것은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도 특히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 국제 정세에서 자리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 참에 어차피 꺾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견제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이 보기에는 조금 손쉬운 상대였다라면 앞으로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한번은 좀 눌러놔야 될 것 같다는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분 답을 연속해 들어봤어요. 지금 그 판례는 그냥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경제적 부상, 일본 추월 두 분, 그리고 국력 상승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제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한국에 무엇이 부담이 돼 강공책을 폈다. 보여주세요. 국력 부상이군요. 국력 부상. 자, 네 분 답을 지금 보니까요. 양지열 변호사가 가장 가깝게 국력 상승 쓰셨고요. 나머지 세 분도 이 내용의 취지에는 맞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다 정답에 근접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아주 가깝게 갔습니다. 뭐 부상이나 상승이나 같은 말이죠. 자, 1번은 한국의 국력 부상 부담돼 강공책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요 기사 부분에요. 요 끝부분에 요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 아래 기사에서 좀 생략이 됐는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본떠서 일본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지금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그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뭐 대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일본 관광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보시죠. 광주 수영대회 여자 선수들 불법 촬영을 했다. 뭡니까 이건? 30대 일본인 긴급 출국 정지를 했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을 사진을 갖고 막 찍은 거예요. 카메라, 핸드폰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정 부위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경찰은요. 성적 의도를 갖고 여성 하반신을 촬영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일본인 관광객 오셨으면 경기 보고 관광이나 하고 가야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수구 경기장 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실수로 근접 촬영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증거 수집 등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성적 의도를 갖고 여성 하반신을 촬영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일본인은 실수로 근접 촬영을 하고 있다. 찍힌 사진 보면 명확하게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카메라 과제뭐 소형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양지열 변호사.
사실 우리가 일본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아주 미묘한 시점에 일본인 관광객 출국 정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아무튼 시점은 좀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시키는 게 좀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형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사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냥 출국을 예. 했었을 경우에 예. 아무래도 뭐 신원 파악이라든가 뭐 수사가 어려워서 출국 정지 정도 시킨 거 그렇다고 해서 구속과 같은 어떤 신병에 대한 억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포렌식 수사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해서 출국 정지를 시킨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지금 아까 기사를 잠깐 봤었을 때 네. 동영상에는 아주 좀 작은 퍼센티지로 비율로 뭐 신체의 부적절한 부분을 촬영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요즘 카메라 성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지 화상 글자가 들어 촬영한 부분들이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를 한다면 거기서 의도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법을 어긴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처벌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출국을 했다 그러면은 경찰로서는 어떻게 할 쏜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급히 일본에 지금 저 동일한 법이 있는지가 제가 떠오르지가 알 수가 없어서 일본에 없었을 경우 일본을 가버리면은 저걸 뭐 범죄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수준은 또 아닌데.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뭐 조사할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일단 출국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규환 변호사. 예. 갑자기 이 사안 관해서 궁금한데 지금 이 일본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한국에 상당 기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그분이 체류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단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본인이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만약에 예. 유죄가 아니어서 예. 뭐 전혀 불가능한 출국 금지를 대한민국 했다든지 예. 하게 되면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일단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뭐 잘 얘기해 주셨지만 양 변호사가 예. 가장 중요한 건 출국 금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예. 그 중에 일부 화면 중에 또 영상 중에 일부가 그 신체 부위를 찍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출국 금지가 자체가 그렇죠. 부당할 사실 가능성이 출국을 높다는 이야기죠. 정지시키려면 몇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정지시키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상당성인데요. 예. 범죄가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그게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보여지고 예. 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사유가 느껴진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출금지했기 때문에 예. 그거 상대방도 어느 과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물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 조작을 잘못해서 특정 부위를 찍었다라고 하는 특정 부위가 실수다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죠. 특정 부위를 찍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실수냐 고의냐를 밝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출금지를 시키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실수인지 아닌지는요. 그렇게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나오면 그건 실수 아니겠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한두 장 정도면 실수도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수영 선수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앞에 다이빙 선수들이 지금 뭔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이나 중국 선수죠? 중국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멕시코 써 있습니다. 멕시코 선수 유니폼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무슨 하얀색 가까운 테이프로 뭐가 가려져 있어요. 이 선수가 바로 우리 선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시죠.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 등에 코리아 대신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개최국 국제망신이다. 우리가 지금 개최국이에요. 근데 선수 유니폼에 코리아라는 글씨를 미처 새기지 못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기 보시죠. 수영연맹이요. 대회 11일 전에야 후원 계약을 했답니다.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을 준비 못한 겁니다. 뭔가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본 스포츠 용품 브랜드가 적혀져 있는 옷을 그냥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로고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그 브랜드를 안 보이게 한 겁니다. 코리아가 들어갈 자리인데. 어제서야 코리아 덧댄 옷을 부랴부랴 지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그 유니폼에 이렇게 하얀 톤으로 덧댄 겁니다. 또 코리아라 글씨 써갖고. 이것도 완전한 옷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 선수들의 트레이닝복에는 코리아라는 글자가 덧대어 있었다. 이거 덧댈 일입니까, 이게 지금? 자, 이 얘기 좀 최경선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께 좀 해야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님. 왜 이럽니까? 네, 참 뭐 드릴 우리가 말씀이 개최국이잖아요.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예. 못한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이요. 어떻게 보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거. 네, 네. 옆에 차이나만 하더라도 별 모양을 5개를 위에 올려 글씨도 굉장히 멋을 냈어요. 그렇죠. 예, 영문도 상당히 예. 예쁘게 좀 했는데 우리는 테이프를 붙이고 뭐 덧대고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참 할 말이 없네요. 예. 예, 뭐 기사를 보니까 예. 이 그동안 비리 등으로 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었고 예. 새롭게 집행부가 지난해 9월에야 만들어지고 지난해 9월에야 재정비되고 그러면서 좀 준비가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이 지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준비를 한참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100분의 1의 신경이라도 좀 썼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요, 사실 이런 국제대회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게 굉장히 큰 흠으로 남게 되거든요.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책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이 예. 수영대회 자체는 조직관리위원회가 딸려 그렇죠. 있는 그건 뭐 것이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지금 저 잘못은 수영연맹에서 그렇습니다. 후원사를 늦게 선정해가지고 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영연맹의 책임과 대회 조직관리위원회의 책임은 대회는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지 않고 전체 대회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분명합니다, 분리해야 그거는. 되는 것이고 수영연맹이 사실 2016년부터 예. 내부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예. 걸로 해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별도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집행부가 이제 구성된 것이 작년 9월의 일이고 예. 새로운 집행부가 이런 뭐 선수단 관리 문제라든지 예. 체육부 관리 문제라든지 후원사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완전히 이번에 큰 실수가 나온 거죠. 예. 실수가 나왔는데 여하튼 앞으로 여하튼 대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예. 이 대회가 지금 1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달 28일까지 열리는 예. 거거든요. 앞서서 조직관리위원회는 다르다고 했지만은 예. 이 여하튼 저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예. 대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첫날 12일 뭐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다이빙 경기를 보러 왔던 관중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요. 우리 선수 어디지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보여요. 등에 코리아라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은요. 뭐 이미 벌어졌습니다. 잘 수습해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분석력 한번 기대해 보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자 대학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설명드리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죠. 여대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강의가 배제된 강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학생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강사 오해를 사 죄송하다 사과를 했고요. 학교 측이죠. 교수회의에서 다음 학기에 강의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나친 조치다. 아니면 이건 펜스룰에 해당되는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하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펜스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펜스룰은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밝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런 원칙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용어가 붙여졌는데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여성과는 아예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배제하는 건 아니냐.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 이거 여자 일부러 배제하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여기 좀 더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서 뭐 땅을 본다든가 다른 데 본다 그렇게 한다. 그런 글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다.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이 강사가 SNS에 올려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 측은 강의 배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반응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겠다는데 왜 퇴출시키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요. 이 강사의 언행은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논리가 깔린 펜스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퇴출하는 게 마땅하다. 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이쪽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대에선 바닥 보고 걷는다. 글쓴 뭐 교수의 강의 배제. 펜스룰이냐 비판해. 사과했지만 2학기 수업은 못 맞는다. 학교는 초빙 교수 신분만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학과에서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했고요. 공인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SNS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글을 적었다는 거는 발언 내용 자체가 여대에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강의를 못하게 할 만큼 큰 잘못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분의 의견 차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께서는 뭐 강사법 얘기를 쓰셨네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펜스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때문에 또 한 명의 강사가 눈물을 흘리게 됐다. 이분이 지금 초빙 교수인데 시간 강사 중에 일종입니다. 만약에 정 교수가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저는 교수가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분상의 차이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의에서 배제될 만한 일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사법이 여러 해에 걸쳐서 시행이 연기가 되다가 8월부터 시행되는데 전 학교 공통적으로 지금 시간 강사 자르기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을 못 해가지고 재정은 빠듯한데 시간 강사법 그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강사들을 계약을 늘리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방학 때도 월급을 줘야 되고 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 그 대학에서 30% 내지 50%의 시간 강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강사를 자르는데 빌미가 생긴 거죠. 이게 무슨 강의에서 배제할 사건이라서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강사법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명의 강사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경선 의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강의에 배제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강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삼가, 배제 이렇게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최근에 숙명여대 학생회에서 이 펜스룰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될 때 또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학생회의 입장은 이 강사분이 처음에 글을 올릴 때 글만 올린 것이 아니라
뭐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를 예. 입은 사진을 같이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도가 과연 없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학교의 조치가 정당한데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가는 것,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과 그러면 여성들을 상대로 배제하는 것 혹은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의 예. 차이가 정말 미묘할 수 있고 그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애초에 그러면 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올린 것을 이 받아들이는 여대생들의 그 숙명여대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걸 올린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사진이 것이죠.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대의 경우에 저는 뭐 여대 출신이 예. 아닙니다만 여대의 경우에는 예. 사회의 또 왜곡된 혹은 편견의 시각이 있다고 보는 학생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겹쳐져서 이 문제가 이게 드러난 것 같은데 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펜스 룰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도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펜스룰에 대한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이 여기서 쓰신 대로 펜스룰은 뭔가를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다라고 보는 측과 그렇죠. 펜스룰은 배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을 지금. 대상화하고 예. 특히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나치게 또 너무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예. 건전한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펜스룰이 과연 무엇인가 약간의 좀 정의에 대한 합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요.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남자 두 번 쓰셨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불쌍한 남자와 못난 남자라고 썼습니다. 불쌍하고 이야기 설명을 못난 들어보니까 배재정 의원하고 약간 또 비슷해지는데요. 오늘 두 분께서 답이 많이 비슷하신가 봅니다. 삼가와 오늘. 배제의 차이 이야기했는데 전 불쌍한 남자와 못난 남자의 차이가 약간 설명이 비슷해져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말씀하세요. 예. 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예.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 무슨 판결이냐면 호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함부로 기습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유사하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그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예. 여성을 뭐 대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예. 여성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남성의 인식이 예. 심어지고 가는 단계에서 예. 들어가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쓴 이 교수는 예. 아마도 스스로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것이 지나쳐서 예. 교인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못난 남자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 순수성을 뭐 전체로 봐서는 본인은 아마 뭐 순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 약간 오해 여지는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여성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표현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뭐 못난 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펜스룰도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할 때는 아내를 제외한 여성하고는 예. 식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해 여지가 있어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펜스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예, 본인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좀 강직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개인의 어떤 강한 어떤 원칙 같은 걸 내세운 것인데 예. 그것이 여성들 보기에는 뭐 여성들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선의로 봐줄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표현이 지나치면 잘못했을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네요. 그 기준이.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께서는 짧게 쓰셨습니다. 부적응 이렇게 쓰셨습니다. 참 저도 비롯해 저를 비롯해 저 또래들만 해도 예. 요즘 참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하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당분일에 가장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정말 옛날 세대들 남성으로서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를 말해야 예. 되는지가 힘들다라다 보니까 이게 부적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펜스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근데 이 강사분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만큼 이 총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분이 잘못이라면 이게 잘못인 것 같아요. 펜스룰이라는 것도 결국 난 잘 모르겠다. 모르고 예. 어려우니까 그냥 난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을래. 이거 아니에요, 펜스룰이. 예. 근데 이 펜스룰의 특징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너도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바깥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그다음부터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수분도 예. 본인이 설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을지 모르는데 그걸 SNS에 올린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얘기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신다면 조용히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묘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실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많기 때문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언론에서 다뤄졌고 조금 논란이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심상정 정의당 새 대표 얼마 전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퇴출될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한국당 대표를 만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 분위기가 좀 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패스트트랙 지정이 원천 무효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황교안 대표 잘못된 것은 고쳐야 결정 강행 옳지 않아. 이 대사만 이렇게 소개해도 긴장감이 흐르죠. 또 있습니다. 법 어기고 특권만 누리는 보수는 국민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자 황 대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들에 뼈 아니면 가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럼 어제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민생 대장정을 쭉 다녀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신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패스트트랙 그 지정을 원천 무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네. 법을 어기는 보수, 특권만 누리는 보수를 우리 국민들은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회가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좋지 않은 법, 악법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제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사실상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형식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 내용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단독 회담을 접은 황교안, 문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 18일 열 듯하다. 그동안 단독 회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접은 겁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든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예. 황 대표가 어제 회담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요새 당내에서 잠깐 위기란 얘기 나오는데, 리더십 위기 나오는데 그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위기 요소가 되겠지만 예. 그것만으로 과연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예. 어제 황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예. 실질적 토론이 된다면 전제로 이제 그걸 열린다고 한 거죠. 예. 실질적 토론이 된다는 얘기죠. 예. 실질적 토론에 대해서는 1대1 회담이든 원내 교섭단체 회담이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예. 실질적 토론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 일본의 예. 경제 부분의 제재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초미의 관심사인데다가 또 그런 계속 여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없이 해야 될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제 황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둘러서 대일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에 대한 분석이 오늘 신문들에 좀 나와 있는데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다루고 있군요. 정치 이벤트 들러리다 이렇게 거부하던 황 대표 회동 수용 제안 왜 그랬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유가 한일 관계 위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지지율 추락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 이 조건 없는 회담을 수용하셨다는 측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진즉에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으셨을 조금 거다. 빨리 했으면. 네, 벌써 이 회담을 어떻게 하느냐, 3+1이냐, 예. 5+1이냐, 예. 얼마나 늘어지게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진즉하셨으면 황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정말 야당 지도자로서 멋진 예. 모습이다 이렇게 더 박수를 받으셨을 텐데 예.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환영을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는 18일 정도에 실제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날짜까지. 자, 이번에는요.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3명의 인물을 연속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을 봐주시죠. 창법도 주법도 바꿨다. 81세. 80이 넘었습니다. 81세 로커 신중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 봐주세요. 백발 그리고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1938년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락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서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14년 만에 새 앨범을 냈어요. 본인이 평생 해왔던 그런 앨범인 거죠. 여기 보시면 흔히 대부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영향력이 큰 사람을 뜻한다. 신중현, 락의 대부로 불리죠. 그런데 그 유명한 기타 회사라고 합니다. 펜더사로부터 2009년에 특제 기타를 헌정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걸 연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음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창법도 주법도 바꿔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고 새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나이만 80이 넘었죠? 이 정도의 행동은 청춘입니다. 지금 신중현, 락의 대부 신중현 씨가 과거에 연주했던 음악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배경음악으로. 지금 사진도 보시면 백발의 락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이 대단합니다. 조영선 의원님, 혹시 이 정도 나이 되실 때 이런 모습 상상이 가세요? 일단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나 이미자 씨나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세에도 불구하고 가수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여하튼 보기 좋고 특히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창법하고 최근에 또 이제 창법이 또 바꾸기도 했는데 제가 신중현 씨의 바뀐 창법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저 새로운 앨범에서 아직 공개는 안 됐다고. 이런 연세에 새로운 그 창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에도 음악을 계속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거죠. 방법은요. 명상과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관리 방법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어제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댓글을 인용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으로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당 회의에서 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이거 막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다른 대목도 있어요. 정 최고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이걸 소개하기가 참 좀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고 아베 총리가 싼 배설물은 아베 총리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배재정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막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어제 되지 저녁에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한국당이 제가 나타냈어요. 어제 이 우연히 기자분들을 좀 만났는데요. 지금 한국당의 전략이 그렇다고 합니다. 무조건 언론중재위에 다 걸어서 기자들의 기사 쓰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좀 전략으로 한다. 자, 이런 이건 저 옆에 저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경환 변호사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기자들의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것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당에서 예. 어떤 지금 현재의 언론에 대해서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직접 읽기도 사실 민망한 사실 거라는 방송에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셨지 저런 않습니까?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건 막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누가 판명합니까? 한국당이 스스로 얘기해놓고 문제가 될 만하니까 막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너무 웃기고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특히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을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말을 할 때 정제된 말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막말 아니다 혹은 당에서 막말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게 막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좀 국민을 좀 두려워하면서 정제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시네요. 자, 이규환 변호사, 뭐 설명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설명이 좀 많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막말의 기준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기자들도 이 표현을 막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막말이 언론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막말이 내용을 잘못을 얘기하는 거지 형식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형식적으로 좀 강한 말이라고 했을 때 다 막말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정제해서 내용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게 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정제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뭐 심한 표현상으로는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좀 그럴 수는 있어도 또 표현상으로는 정제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뭐 물론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랑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용어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럼요. 여당이 그럼 야당 비판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느냐?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 최고위원이 악랄하다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막말이라 보거든요. 왜 악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막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정말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판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 두 번째 아까 하실 말씀 있는데 아까 배재정 의원께서 한국당이 바라보는 뭐 언론에 대한 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언중에 올린다. 뭐 무조건 그럼 모든 기사를 다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당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는 것들 어떻게 그러냐? 지금 뭐 언론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아무래도 어떤 방송법상의 규제를 받는다든지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모든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은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기사의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자가 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표현이 정제돼 쓰지는 안 쓰지냐에 따른데 여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서 엄격하게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발언 갖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 보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부 발표 자료 페이스북에 먼저 올린 조국 수석.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보복대책 배포 보도자료 14분 전, 보도자료가 정식 나오기 14분 전에 본인의 SN상에 그 보도자료 내용을 올린 겁니다. 조수석 측은 공개자료다, 유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야당 오만한 왕수석이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보면요. 조수석 측은 해당 자료가 즉시 공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도리어 관련 부처인 산업부는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배포하려 했던 사안이다. 배포 전에 먼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유출 공개는 누가 했는데 또 사과는 누가 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권력이 절제를 잃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공유를 하는 절차와 예. 그다음에 저것을 공개를 해야 될 주체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청와대에 그냥 내부 공유 차원에서 그렇죠. 조류를 보낸 거고 산업부가 당연히 먼저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수석이 먼저 봤다 하더라도 예. 공개 주체인 산업부가 공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제수석이 공개했으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 이 권력이 예. 자기 절제를 잃은 것이 저런 데서 보인다. 특히 산업부가 왜 사과를 합니까? 산업부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청와대에 뭔가 보여준 것이고 예. 어디까지나 공개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부에 있는 거거든요. 예. 잘못은 민정수석이 했는데 예. 왜 산업부가 사과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저는 그 산업부의 사과가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배포받아서 보도를 준비하기 전에 이게 공개가 됐다는 게 예. 싫을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사과를 누구에게 한 걸까요? 기사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 배포하는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시 공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공개 자체는 문제 없다라는 게 양지열 변호사의 또 생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사각지대입니다. 서울의 한 원룸 건물의 입구입니다. 우편함 옆에 공용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외부인 차단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엿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혐의는 주거침입죄 정도고 이마저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CCTV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자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태그는 길조입니다. 경남 김해 구지봉에 백로가 때로 모여 있습니다. 지난 5월 400여 마리에 이어 최근엔 약 1000마리가 이 일대로 날아들었는데요.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때문에 소나무도 괴사하고 있다는데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지던 백로지만 이번엔 민원 대상이 돼버렸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소유권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 지난 2008년 처음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본인 집에서 발견했다는 현 소장자는 반환을 거부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건데 최근 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주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회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